이번에는 성과평가와 보상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직무를 분석을 해서 직무의 빡셈을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게 월급을 얼마 줄지 직무급에 대해서 다 논의를 했어요. 다 논의를 해가지고 사람도 잘 뽑았어. 내부에 있는 사람을 뽑든지 외부에 있는 사람을 뽑든지 해가지고 다 뽑고 했는데 뽑는 이런 것도 타당성이 다 있었어요. 프로그램도 이런 도구도 프로그램 다 타당성이 있었는데요. 내용이든 모든 게 다 타당성이 있었는데 그랬는데 그러면은 사람을 뽑았으면은 얘한테 얘가 일을 잘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성과평가, 보상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과평가에서 보상을 줘야 되죠. 그래서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성과평가 방법은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긴 한데 간단하게만 한번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체크리스트법은요. 성과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가자가 피평가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걸 했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평가자가 체크리스트에 피평가자의 해당 여부를 이러한 걸 했습니까? 지각을 몇 번 했습니까? 이런 걸 체크를 해가지고 보고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건요. 장단점들을 아셔야 돼요. 장점이 뭐냐? 체크하는 거잖아요. 최악의 경우가 뭔지 아세요? 되게 좀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인사고과 방법은요. 중소기업들에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사람 이름만 딱 적어요. 누구누구 부장, 누구누구 과장, 누구누구 한 다음에 누구 대리 주임 이런 다음에 장점, 단점 그럼 다 써주세요. 얘가 잘한 거, 못한 거. 단점 쓰라고 하면 되게 마음 불편해요. 얘는요 지각을 몇 번 했고요. 험담을 몇 번 했고요. 얘는 저를 되게 싫어하는 것 같고요. 일을 하면서 맨날 껌을 씹고 개인적인 통화를 막 많이 해요. 너무 싫어해. 이런 거 쓰면은 좀 그렇지 않아요? 막 감정적이고. 그래서 체크리스트법은요. 일일이 기재하지 않아도 돼요. 업무 시간에 외부와 통화를 몇 번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아니요. 했으면 몇 번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래서 심적 부담을 좀 덜어줘요. 고자질하는 느낌이 덜 나요. 그리고 기준이 좀 명확해서 현혹 효과 이런 건 지금은 그런 것까지 볼 필요는 없고요. 오류가 좀 감소할 수가 있어요. 팩트만 적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강제선택 기술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피평가자에 대한 두 가지 지문을 만들어서 더 잘 나타내는 지문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잘 못 알아들어서 좀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는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틀린 얘기 있습니다. 왜? 여러분 맞는 얘기로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이 수업 시간이 한 500배 늘어나요. 그리고 여러분도 무슨 소리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막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적당한 왜곡을 가해서 여러분 시험에 전혀 지장 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알아두세요. 네. 강제선택 기술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두 가지 지문인데요. 여러분도 겪게 될걸요? 나는 가끔씩 살인을 하고 싶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는 가끔씩 강간을 하고 싶다라는 게 있어요. 강제로 선택을 하래. 이 중에 하나를 돌아버리겠는 거야. 여러분 뭐 선택할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강제선택 기술법입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딱 보시면요 알겠지만 이게 뭘 물어보고 싶은 거야? 이게 모르겠잖아요. 그리고 가끔씩 강도를 잘못 맞추죠? 나는 강간을 하고 싶다와 나는 길거리에 침을 뱉고 싶다. 이러면 여러분 다 침을 뱉고 싶다로 표시하지 않겠어요? 이게 지문이 진짜 두리뭉실하고 되게 어렵습니다. 개발을 진짜 잘해야 돼요. 이거는 어설프게 하면요 이건 앙케이트 설문지 되는 꼴이 나와요. 강제선택 기술법이 이런 겁니다. 반드시 선택하게 하는 거. 그리고 평정척도법은요. 척도라는 거는 기준이 되는 숫자예요. 그래서 피평가자의 특성이나 직무 행동을 갖다가 이것까지 외울 건 없어요. 이런 여러 구성 요소에 대해서 달성을 얼마나 했는지 척도화해서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구성 요소 선정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360도 피드백이 의외로 많이 나와요. 이건 피드백을 360도로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상사한테만 원래는 받았어요. 전통적으로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상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내가 예를 들면 서비스 직종이면 고객들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상사가 나 별로라 그래가지고 나 잘라버리면 고객들이 다 날아갈 수도 있잖아. 그런 것처럼 상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에게 중요한 존재인 거예요. 이 직원은. 그래서 부하 직원, 고객 등에게 360도로 거래처 직원도 될 수 있고 모두에게 다 피드백을 받는 겁니다. 다양한 곳에서 정보를 얻고 편견이 제거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행위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요, 앞에 있는 건요, 특성평가는요, 종업원이 태도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특성, 업무 능력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가 하는 특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뒤에 건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 주요 업무 처리 행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근데 이걸 갖다 그럼 특성 행위를 갖다가 너무 부담 가질 수는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체크리스트 꼭 걷고요. 행위도 할 수 있고요. 조금씩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좀 나누더라라는 거 알아두세요. 네. 그래서 만약에 행위평가에서 체크리스트법을 쓴다 그러는데 그런 말이 딱 나왔는데 다른 게 너무 정답인 게 나오죠? 그럼 그걸로 가셔야 돼요. 왜냐면 이건 이렇게 분류를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네,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행위평가는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나눈다는 거. 주요사건 기록법은 주요사건을 계속 기록을 하는 거고요. 신뢰성이 높고요. 평가 비용이 이게 중요해요. 비용이 적어요. 그냥 기록을 쭉쭉 하는 거예요. 네.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록을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주요 직무의 행동에 대해서.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뢰성이 높다는 건요. 그렇게 신경 쓰실 게 아니고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신뢰성은 다 높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비용이 적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행위기준국가법이라는 건요. 고가를 매기는 거예요. 네. 이게 척도를 가지고 이건 기록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고가를 매기는 겁니다. 어떤 행위를 다 기록을 하는데 척도화 시키는 겁니다. 네. 여기 있네. 점수를 매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위 관찰 국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행위 기준 국가법을 좀 보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빈도를 관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관찰하는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거는 장단점은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써놨어요. 신뢰성 높고 타당성 높고 수용성 높아요. 엄청 높겠죠. 왜냐면 이런 시스템을 다 만들었으니까. 그랬는데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자체가 돈이 많이 들겠죠.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센터라 그래가지고 AC법이라고도 하거든요. 어세스먼트 센터라 그래서 얘는요 되게 괜찮아 보여요. 평가센터에다가 피평가자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예시과제를 던져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센터에 모아가지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비싼 직원들을 갖다가 다 모아서 평가센터에 모아가지고 합숙을 시키면서 예시과제를 줘요. 현실에 지금 현실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현실성이 없어요. 많이 현실성이 낮은 편입니다. 운영 비용이 그냥 많이 든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들어서 실용성 자체가 낮아요. 이건 막 임원급 뽑을 때나 이렇게 하겠지. 특정한 상황을 줘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이제 시험에 은근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인사에서도 나올 수 있고 조직에서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마케팅 쪽에서도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 있고 어디서든 나올 수 있는 파트입니다. 네.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관대화 경영은요 더 관대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점수를 주는데 10점 만점이라고 그러면 거의 다 9점 10점으로 막 깔리는 거예요. 가혹화 경영은 뭐냐, 갑자기 삐뚤어진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야, 애들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러면서 10점 만점에 막 1점 2점 1.2점 막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 이제는 폐지됐지만 슈스케 같은 거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점수 계속 위로 주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밑으로 주잖아요. 일관되게. 그게 이거예요. 그리고 중심화 경영 같은 경우는요 얘는 중간 점수로 가는 거예요. 대부분 저 같은 경우 그래요. 관대와 가혹화가 아니라 되게 소심해가지고 중간 점수가 한 5점 정도 되죠. 4.5점에서 가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싫다, 아주 좋다 뭐 이런 거 설문조사에서 1, 2, 3, 4, 5, 6, 7, 8, 90 중에서 점수 몇 개라 그러면요 5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보통이다 해서. 그런 게 중심화 경영입니다. 그 다음 상동적 효과는요 성별이나 뭐 종교, 인종 이런 걸로 편견에 기인해서 피평가자를 더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평가하는 겁니다. 상동적 효과는 그런 거고요. 얘는 스테레오타이핑이라고도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후관 효과는 한 가지 특성으로 모든 걸 다 평가하려는 거예요. 얘가 이런 거 하나가 있어 그런 거 삐빵 하면서 빛이 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아니야 이건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잘생겼어. 그럼 쫙 하면서 모든 걸 잘할 것 같고 막 이런 거. 제가 이거 후반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맨날 떠들고 하는 게 김연아라면 공부도 잘하지 않았을까 막 이런 거. 스케이트를 너무 잘 타서 저 노력이면 막 이러면서. 근데 본인 말로는 공부를 진짜 너무 못하겠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뒀대요. 전 후반과에 빠진 겁니다. 네. 그런 거예요. 네. 대비 오류라고도 하고요. 대비 효과라고도 하거든요. 대비 오류는요 우수한 평가자와의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못해 보이는 경우에, 예를 들면은 오디션 프로 얘기했으니까 오디션 프로에서 내 바로 앞에 너무 잘하는 애가 나왔어요.
근데 내가 나갔어. 나도 좀 잘하거든요. 근데 내 앞에 애가 너무 잘하니까 대비가 돼가지고 난 너무 찌질해 보이는 거야. 내 점수가 너무 낮아. 원래대로면 10점 만점에 한 7점은 맞았어야 되는데 내 앞에 애가 너무 잘하니까 4점, 3점 막 이런 거예요. 내가 못나 보이는 거야. 이게 대비 효과 혹은 대비 오류라고 하는, 대비 오류와 효과가 뭐 차이가 있긴 한데, 이거 차이에 의해서 여러분의 시험에 다 당락이 좌우될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보지 마세요, 그런 거. 그런 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는. 네. 그리고 평가자가 피평가자를 자기의 기준으로 비교를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기준이 뭐냐면은, 대비는 피평가자끼리, 오디션으로 하면요 응시자끼리라고 할게요. 응시자끼리 비교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감독하는 사람이야. 예를 들면은 내가 윤종신이야. 윤종신이 막 이렇게 윤종신 님이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야, 나처럼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쟤들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라고 해서 점수를 막 미친듯이 짜게 주는 거예요. 그것도 대비 오류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평가자와 피평가자를 비교하는 것도 오류에 해당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근접 오류는 시간적이나 순서적으로 근접한 경우에 평가 결과가 비슷해지는 경우를 근접 오류라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해서 알아두시고요. 네, 오류 종류는 많이 나오니까 아시면 좋고, 보상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상 시스템은 당연히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 내부, 외부가 다 있어야 됩니다. 내부라는 거는 기업 내부에서 나랑 비슷한 노력을 한 사람은 비슷한 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일을 덜 했는데 많이 받으면 안 되겠죠. 외부는 경쟁사하고 비교했을 때 이야기예요. 그리고 임금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임금체계는요, 꼭 알아두세요. 여기서 이게 이제 여러분의 점수의 점수의 이런 높낮이를 좌우하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의외로 많이 들리더라고요, 이 부분을. 직무급은요, 기억나세요? 직무 평가한다 그랬잖아요. 직무의 빡셈을 평가해서 직무급을 준다 그랬어요. 직무의 빡셈이 높으면은 높은 직무급을 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공정성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직무가 얼마나 빡센지 어떻게 분석을 하라는 거야. 회계팀 업무하고 재무팀 업무하고 인사팀 업무 중에 뭐가 더 빡세요, 여러분? 이거 싸움 납니다. 누가 더 빡센지. 육해공군 중에 누가 더 빡센지 뭐 이런 얘기예요. 맨날 얘기한단 말이야. 공군은 4개월이 더 긴데 얼마나 힘들겠냐 이러면서. 직무 분석 어려워요, 이거. 그리고 거부감이 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그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 거부감의 의미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요, IMF 전에도, 지금도 좀 그런 면이 있지만 IMF 전에는 더 심했어요. 이 짬이 차인다 그러죠. 연차가 쌓이면요, 돈이 많이 늘어나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받는 금액이. 연공급이라 그래요, 연공급. 근데 이렇게 연공급으로 받다가 갑자기 직무급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럼 짜증나는 거예요. 왜? 아니, 내 밑에 그냥 속된 말로 할게요. 저 어린 놈의 새끼 들어온 지 연차 얼마도 되지도 않는 게 이상한 직무를 받다 그러더니 무슨 TF팀에 들어가더니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아?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부감이 엄청나게 듭니다. 네.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방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연공급은 뭐냐? 연차 차이면은, 연공이에요, 연차 차이면은 그냥 돈 따박따박 주는 거예요. 옛날 은행이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서 은행을 가라 계속 그랬죠. 안정성 있고요. 귀속의식도 있어요. 왜? 회사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있거든. 가족 같아. 평생토록 다니면 내가 어떻게 될지 다 알고. 근데 덕분에 무사 안일주의가 생겼죠. 가만히 붙어있으면 계속 돈 주니까. 그래서 직무급을 도입을 하는데, 이러면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중간에 절충안으로 이런 게 나옵니다. 직능급. 직능급은 뭐냐면요, 직무급하고 연공급의 절충이거든요. 그래서 직업 능력,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 주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런 논리로 가요. 야, 그래도 경험이 있는데 연차도 경험이고 연차도 능력이지. 그래서 직무급이 아니라 이 능력에다가 이 연차를 집어넣음으로써 일종의 절충이 됩니다. 직무급과 연공급의. 그런 의미로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세 개를 좀 비교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가서 보상관리에서 이제 성과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성과급은요, 원래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개인이 받는 성과급하고요, 조직이 받는 성과급이 있거든요. 시험에서는 개인 성과급은 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직 성과급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돼요. 조직 성과급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조직 성과급은
이윤을 분배를 하는데 이윤 분배제라 그러고, 다른 거는 성과 이윤 분배제라는 게 있습니다. VS로 해볼까요? 성과 이윤 분배제. 여러분 시험 치시면요, 한 3번에 한 번 정도 나오는, 지금까지 했던 거 다 3번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3번에 한 번, 그래 3번에 한 번 무조건 나오는 걸로 요걸 집어드릴게요. 두 개를 비교하는 게 나옵니다. 비교하는 요소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이익이 발생이 없어도 성과급을 지급하느냐, 아니면 이익이 무조건 생겨야지 성과급을 지급하느냐예요. 자, 이윤 분배제라는 거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성과급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성 이윤 분배제라고도 합니다. 생산성이 있기만 하면 이익이 발생 안 하더라도, 회사의 단기 재무제표상에 뭐 플러스가 아니더라도, 손실이 났더라도 내가 너한테 너는 열심히 일했지 않냐, 생산성을 늘리지 않았냐, 물론 다른 데에서 마이너스가 나왔겠지만 그러니까 너한테는 줄게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걸 갖다가 왜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윤 분배제라는 말을 보면서 이윤 분배제는 이윤이 나와야 이윤을 나누지, 그러니까 이윤이 없으면은 이윤 이꼴 이익입니다. 이윤이 없으면 성과급을 지급을 안 하겠네라고 하면서 갑자기 혼란에 빠져요. 아니에요. 말은 이렇게 이윤 분배제라고 하는데요, 내가 만든 이윤에 대해서, 내가 만들어낸 성과, 생산성, 내 생산성으로 만들어낸 이윤에 대해서 분배를 하겠다는 거고요. 성과 이윤 분배제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이익 혹은 이윤이 없죠? 그러면은 성과급이 없어요. 다른 거 뭐 도저히 못 외우겠다라고 하면요, 뭐 할 수 없어요. 외우지 마세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알아두세요. 이걸 외운 다음에 추가로 다른 걸 더 외우세요. 이윤 분배제는요, 얘는 이익 발생이 없어도 성과급을 지급을 합니다. 내 생산성이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우리 팀이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얘는요, 성과 이윤 분배제는요, 성과라는 놈이 없으면요, 기업 전체의 성과, 이익, 이윤이 없죠, 기업 전체. 그럼 성과급도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끝이에요. 성과 이윤 분배제는. 이윤 분배제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보자면요, 이 이윤을 그럼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4개 정도, 3개 정도로 나뉩니다. 더 깊게 막 들어가요. 맨체스터 플래닝 원리가 들어가는데 보지 마세요. 거기까지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원하는 거를 얻기 위해서 최적화된 뭔가를 찾고 있는 거잖아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많이. 네, 일단 제끼세요. 그 부분은 나중에 보세요. 볼 거면. 스캔론 플랜은 판매가치 매출 대비예요. 매출 대비. 판매가치 대비라고도 하고요. 판매가치 이꼴은 판매하면 나오는 거니까 매출이잖아요.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로 성과를 배분합니다. 럭커 플랜은요, 부가가치 대비입니다. 알아두세요. 그리고 인프로쉐어는요, 생산량 등의 물량 단위로 이익 배분 분배 비율을 계산하고요. 이걸 가지고 물어본 경우가 있더라고요. 회사 구성원이 표준 목표치를 넘어가면 그거에 대해 절반으로 반띵해 가지고 가져가거든요. 인프로브 된 거에 대해서 반띵이에요. 그래서 인프로를 취해한다 그래서 인프로쉐어거든요. 그래서 요거 3개 정도는 알아두세요. 스캔론은 매출액이고요. 러커는 부가가치 대비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근로자를, 이런 게 있습니다. 노동조합이요, 근로자가 들어오면요, 고용이 되면요, 노동조합에 꼭 가입을 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조가, 왜냐면은 회사에 대항해서 이제 노사가 아니라 노동자 측을 대변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주장을 해서 그걸 관철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클로즈 잡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볼까요? 클로즈 잡은요, 하나씩 하면서 갈게요. 클로즈 잡은 닫혀 있는 거예요. 폐쇄적인 거죠. 누구한테만 이제 닫혀 있는 거죠? 노조원에게만 돼 있는 거예요.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닫혀 있는 거예요. 딱 닫아놓고 우린 노조원만 뽑을 거예요 라는 거예요. 노조로 가입을 해야 고용이 가능합니다. 그게 클로즈 잡이에요. 오픈샵은 뭐예요? 그럼 모두에게 오픈된 거야. 노조원이든 비노조원이든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고용이 오픈된 기업입니다. 유니온샵은 뭐예요? 유니온이라면 뭔가 통합적이잖아요.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성격이. 오픈샵하고 클로즈샵의 중간 단계야. 무슨 뜻이냐면요, 처음에 뽑을 때는 일정 기간 동안, 처음에 뽑을 때는 다 오픈샵이야. 모두
다 아무나 일단 뽑을 수 있어. 근데 들어오고 나면 클로즈샵으로 바뀌어. 일정 기간 내에 노조에 가입을 해야 돼요. 처음엔 오픈샵으로 뽑히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는 클로즈샵이 되는 거죠. 노조 가입을 시켜야 되니까. 그 다음 이런 게 있습니다. 에이전시 샵이 있어요. 에이전시 샵은 뭐냐면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회사에서 노조원이 아닌 사람들이 있는데요. 노조원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노조가 막 열심히 싸우죠. 열심히 회사랑 싸워가지고 임금 인상이 되죠. 그럼 비노조원한테는 야, 넌 노조원이 아니니까 너의 월급은 인상 안 할게 라고 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다 일괄해서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짜증나는 거야, 노조에서. 야, 너는 노조 가입도 안 했는데 우리가 싸워가지고 대신 너를 위해서 싸워가지고 돈을 받아준 거잖아. 사실상 우리가 네 매니저 역할하는 거나 똑같지 않냐? 대신 싸워주니까 우리가 네 에이전시나 똑같아 라고 해서, 그럼 우리가 에이전시로서 네 월급을 올리기 위해서 싸워줬으니까 돈을 내놔라 라는 거예요. 에이전시를 이용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네가 노조원은 아니지만 에이전시 피를 내놔라 라고 해서 일종의, 여기 있네요. 조합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아까 월급이 오른 걸 얘기했죠. 단체 교섭의 혜택을 받았으니까 비가입자도 일종의 에이전시 비용으로 조합비를 납부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에이전시 샵입니다. 그 다음 프레퍼런셜 샵이라는 게 있어요. 프레퍼런셜 샵은요, 프레퍼런스가 뭐예요? prefer, 우선하다, 더 좋아하다, 뭐 이런 거죠. 뭘 더 좋아해요? 조합원을요. 비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뽑을 수 있는데 프레퍼런스 주는 거예요.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조합원에게. 이게 프레퍼런셜 샵입니다. 영어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메인터넌스가 뭐예요? 메인테인, 유지하다죠. 유지를 해야 돼요. 뭐를? 단체 협약을 체결했어요. 뭐 임금 인상 관련된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때 노조에 가입하는 조합원도 협약 유효 기간만큼은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싸워서 협약을 체결했으면 그 기간 동안은 메인테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메인터넌스 샵입니다. 어떤 게 시험에 나오는지 아세요? 다음 중 이거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쉬운 건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외우라는 거예요.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 관련된 이런 용어로 틀린 것을 한 다음에, 남자분들 아실걸요? 이제는 그분이 은퇴하셔서 모를 수도 있는데, 클로즈샵, 유니온샵, 프레퍼런셜 샵 하고 마지막에 밥샵. 밥샵이라고 이종격투기 선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게 나와요. 쉽죠? 네, 꿀입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외워주세요. 네. 이 정도까지 하시면요, 네,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인사 관리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면 되고요. 이후에 조직 관리는 양이 조금 됩니다. 인사보다는 조금 되니까 그때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